안녕하세요. 유만 몸통뼈대 고락 및 관절학을 발표하게 된 한상우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몸통뼈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뼈, 척추, 갈비뼈, 복장뼈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체로서의 척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정상적인 망곡과 신체를 통과하는 중력선, 그리고 척추의 인대들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척추의 영역별 고락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절학, 특히 척추 사이 이음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통뼈대란 머리뼈, 척추, 갈비뼈, 복장뼈, 이 네 가지 뼈로 이루어진 뼈인데요. 이 몸통뼈대는 복장, 빗장 관절과 엉치, 엉덩 관절을 통해서 팔다리 뼈대와 연결됩니다. 이 몸통뼈대 중에서 먼저 머리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뼈는 뇌와 몇 가지의 필수 감각기관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감각기관은 대표적으로 눈과 귀, 코, 안뜰계통이 될 것입니다. 머리뼈 중 관자뼈와 뒤통수뼈만 여기 본 챕터, 이 유만 몸통뼈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 관자뼈와 뒤통수뼈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관자뼈는 머리뼈 가쪽 바깥면 일부를 형성하는 뼈입니다. 여기 관자뼈에서 중요한 부위는 꼭지돌기인데요. 꼭지돌기는 쉽게 촉지가 되며 귀의 바로 뒤쪽에 위치합니다. 이 꼭지돌기는 대표적으로 목빗근의 부착 부위가 됩니다. 그리고 뒤통수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뼈는 머리뼈의 뒤쪽 바닥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뼈입니다. 바깥 뒤통수뼈 융기는 촉지가 가능한 여기 중간선 지점이며 목덜미 인대와 위 등세모근의 안쪽 부분의 부착 부위입니다. 위 목덜미선은 바깥 뒤통수뼈 융기에서 관자뼈 꼭지돌기의 바닥부까지 가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게 꼭지돌기까지 이렇게 얇게 뻗어 있는 선입니다. 얇지만 명확한 위 목덜미선은 머리와 목의 몇몇 편근육이 부착되는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리고 아래 목덜미선은 머리 반가식은 부착 부위의 앞쪽 가장다리를 이루고 있고, 여기 있는 이 쿵구멍은 뒤통수뼈 바닥부에 위치한 큰 원형의 구멍인데요. 척수를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돌출되어 있는 이 한 쌍의 뒤통수뼈 관절 융기는 이 고리 뒤통수 관절, 고리뼈와 뒤통수뼈가 연결되는 그 고리 뒤통수 관절의 그 볼록 관절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척추뼈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뼈 몸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척추뼈 몸통은 그 둥근 원통형의 해면뼈 덩어리에 그 얕은 겉질뼈가 감싸고 있는 뼈인데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압박에 대한 뛰어난 저항을 제공합니다. 1차적 기능으로는 그 각 척추뼈에 1차적인 체중 지지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척추원반은 C2 이하의 척추뼈 몸통 사이에 위치한 두꺼운 고리 형태의 특수화된 선후 연골을 이야기합니다. 척추에 그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여기는 이 척추뼈들 사이에 그 간격을 넓혀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은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척추뼈 몸통이 서로 관절하는 건데요. 이 척추뼈 몸통 두 개가 이 척추 원반을 사이에 놓고 연골 관절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척추뼈 사이의 1차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립부리를 살펴볼 건데요.
이 척추뼈 몸통과 그 뒤쪽 성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짧고 두꺼운 뼈의 뒤쪽 돌출 부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고리판인데요. 고리판의 경우는 그 가시돌기의 바닥부와 각각의 가로돌기를 연결시키는 그 뼈의 얇은 수직판입니다. 이 고리판의 1차적 기능으로는 그 척수의 뒤쪽 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고리판과 이렇게 있는 그 고리뿌리가 서로 구성하고 있는 이거는 척추관입니다. 척추뼈 몸통의 바로 뒤쪽에 위치한 관인데요. 이 척추관은 척수를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척추 사이 구멍을 살펴볼 건데요. 이 척추 사이 구멍은 이 척추뼈 이 두 개가 관절을 하잖아요. 그 관절을 하면 앞에 보이는 그 가쪽 구멍을 의미합니다. 이 척추 사이 구멍을 통해서 신경 뿌리들이 척추관을 빠져나옵니다. 네, 그리고 가로돌기를 볼 건데요. 가로돌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리판과 그 고리뿌리의 이음부에서 가로로 그 돌출된 뼈를 얘기합니다. 보통 그 가로돌기는 그 근육과 인대 그리고 갈비뼈의 부착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갈비 관절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갈비 관절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등뼈가 갈비뼈랑 관절하는 거는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방관절면, 그 갈비뼈 머리랑 관절하는 그 방관절면과 그 갈비뼈의 그 관절 결절과 함께 부착하는 이게 갈비면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갈비뼈 머리랑 부착하는 그 갈비관절면은 이 척추뼈 몸통에 있는데요. 보통 여기 있는 위갈비 방관절면과 그리고 아래갈비 방관절면이 합쳐져 가지고 갈비뼈 머리랑 관절할 수 있는 그런 부위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그 관절 결절, 갈비뼈의 관절 결절과 함께 만나는 그 부착 부위는 이 가로돌기에서 나오는데요. 가로돌기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등뼈 가로돌기의 앞쪽 꼭지에 위치한 그 달걀형의 관절면입니다. 그리고 가시돌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시돌기인데요. 이 가시돌기는 고리판의 등쪽 중간선에서 돌출된 뼈입니다. 이 가시돌기는 근육과 인대를 위한 중간선 부착 부위인데요. 이 가시돌기는 그 목뼈가 다르고 등뼈가 다르고 허리뼈가 다 다른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등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허리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라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돌기관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돌기관절은 이 고리판과 그 고리뿌리의 이음부로부터 나온 한 쌍의 관절 돌기들입니다. 그 각 돌기에는 그 부드러운 연골로 덮인 관절면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등뼈의 위 관절면은 뒤쪽을 향하고 아래 관절면은 이렇게 앞쪽을 향합니다. 네, 이거를 그 돌기관절, 이 부분을 그 돌기관절이라고 하죠. 위 관절면과 아래 관절면은 한 쌍의 돌기관절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윤활 관절은 척추뼈 사이의 움직임의 그 방향과 크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갈비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갈비뼈는 12쌍의 갈비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2쌍의 갈비뼈는 심폐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갈비뼈에는 뒤쪽 끝부위와 앞쪽 끝부위로 나뉘는데요. 먼저 뒤쪽 끝부위는
네,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앞쪽 끝 부위는 이쪽을 보시면 되세요. 뒤쪽 끝 부위에는 그 갈비뼈 머리와 갈비뼈 목 그리고 관절 결절이 있습니다. 방금 보고 왔던 그 등뼈에서 봤던 것처럼 척추에서 봤던 것처럼 갈비뼈의 뒤쪽 끝 부위는 그 갈비 척추 관절을 만드는데 형성하는데요. 갈비뼈 머리는 그 갈비 몸통 관절을 형성시키고 관절 결절은 갈비 가로 돌기 관절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앞쪽 끝 부위는 평평한 유리연골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 끝 부위에서 11번째 갈비뼈와 12번째 갈비뼈를 제외하고는 다 복장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관절 갈비뼈는 복장뼈 직접 부착하고요. 8번째에서 10번째 갈비뼈는 그 부착된 위쪽 갈비뼈의 연골과 융합되어서 부착됩니다. 11번째랑 12번째 갈비뼈는 복장뼈에 부착이 되지 않고요. 네, 이거는 뜬갈비뼈라고 하게 됩니다. 방금 보고 왔던 그림이죠. 이렇게 관절하고 있고 갈비뼈 머리를 이쪽 그래서 관절하고 그리고 관절 결절은 가로돌기에 있는 그 관절변에 관절합니다. 그리고 복장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뼈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복장뼈 자루, 복장뼈 몸통, 그리고 칼돌기로 나뉩니다. 복장뼈 자루와 복장뼈 몸통, 그리고 복장뼈 몸통과 칼돌기는 주로 섬유연골로 관절하는 그 부동관절인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것이 이쪽에 있는 이 관절 부분들이 뼈로 바뀌어갑니다. 그림처럼 그 복장뼈 자루의 그 목 아래 페임 이쪽 목 아래 페임 바로 옆에 SC 조인트를 위한 빗장 관절면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그 갈비 관절면들, 갈비뼈들의 그 앞쪽 성분들과 관절하는 그런 관절면들이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챕터인 두 번째 장인 전체로서의 척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척추는 전체 척추뼈들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3개의 분절과 5개 영역, 목뼈 영역 7개, 그리고 등뼈 영역 12개, 허리뼈 영역 5개, 엉치뼈 영역 5개, 꼬리뼈 영역 4개 이렇게 분절과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나 엉치뼈와 꼬리뼈는 성인이 되면 그 분절들이 다 유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의 각 영역은요 특정 기능과 움직임을 반영하는 그 형태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목뼈 영역과 등뼈 영역 그리고 허리뼈 영역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그 명관절의 그 각도와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 모양들을 보면 우리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의 이음분에 위치한 척추뼈는 특징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C7의 가로돌기에는 그 등뼈와 같이 갈비뼈를 받아들이는 그 갈비 관절면이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저희 C7 같은 경우는 목뼈이기 때문에 갈비뼈를 받아들이는 그런 갈비 관절면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C7은 그 각 영역의 이음부, 목뼈와 등뼈의 이음부에 위치한 뼈이기 때문에 갈비 관절면이 있게 된 거죠. 인간의 척추는 시상면상에서 교대적 망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망곡들은 서 있는 동안 이상적인 척추 자세에 기여하게 돼요. 보통 목뼈랑 허리뼈가 여기 척추 앞구분 자세가 되고요. 그리고 등뼈랑 엉치꼬리뼈가 척추 뒤구분의 그 망곡을 가지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쪽으로 굽어 있는 목뼈랑 그리고 허리뼈가 앞쪽으로 굽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앞구분이 된 거고요. 이렇게 등뼈랑 엉치꼬리뼈가 이렇게 뒤쪽으로 간 거는
이걸 디구붐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대적 망곡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상적인 척추 자세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척추의 펴은 목뼈와 허리뼈의 앞구붐을 증가시키고 등뼈의 뒤구붐을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척추의 굽힘은 그 목과 허리뼈의 앞구붐을 감소시키고 그 등뼈의 뒤구붐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뒤 그림을 봐도 이게 척추를 폈을 때 등뼈의 뒤구붐은 이렇게 감소하고 목뼈의 앞구붐과 허리뼈의 앞구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굽힘을 했을 때 등뼈의 뒤구붐은 증가하고 목뼈랑 허리뼈의 앞구붐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대적으로 형성된 척추의 망곡들은 몸통뼈대에 대한 대구성과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척추에 거의 수직의 압박력이 발생했을 때 압박력의 일부는 그 망곡의 볼록면에 위치한 결합 조직 및 근육의 신장에 의한 장력에 의해서 분비됩니다. 정상적인 척추 망곡으로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는데요. 그 망곡 사이의 이행 부위, 예를 들어서 그 등허리 부위라던가 목등 부위라던가 아니면 허리 엉치 그런 부위 같은 그런 이행 부위에서 전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부정적인 결과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력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체를 통과하는 중력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력선을 보기 전에 사람의 자세는 순간적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의 자세는 실제적인 자세라기보다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의 신체를 기준으로 그 관자뼈 꼭지돌기, 그 둘째 엉치뼈의 앞쪽, 엉덩 관절 위 바로 뒤쪽, 그리고 무릎과 발목의 앞쪽을 지나갑니다. 그림을 보면 보이지만 척추에 있어 중력선은 각 영역별 망곡에 있는 그 꼭지의 오목면을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자세로 서 있을 때 그 중력선이 그 척추 망곡들의 적절한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간의 토크를 생성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뼈 영역의 뒤쪽을 지나가는 중력은 일정한 편 토크를 만들어내서 척추 앞구붐을 촉진시킵니다. 이 그림들은 시상면 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자세들인데요. 이 중에서 이 C는 과도한 허리뼈의 앞구붐과 감소된 등뼈의 뒤구붐 이 두 개의 결합을 보여주는 척추 망곡증입니다. 이 그림같이 비정상적인 망곡들은 자세나 치우침에 상관없이 그 중력선과 각 척추 영역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척추는 많은 인대들에 의해서 지지합니다. 척추의 인대들은 운동을 제한하고 자연스러운 망곡의 유지를 돕고 척추의 안정화를 통해 연약한 척수와 척수신경 뿌리들을 보호합니다. 척추의 인대 지지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척추 인대 중 앞세로 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대가 굽힘에 저항하는 인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돌기관절의 그 관절 주머니만 굽힘과 편 상관없이 모든 운동의 끝범위에서 팽팽함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거랑 앞세로 인대를 제외한 그 대부분의 인대가 굽힘에 저항하는 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의 주요 인대는요, 그 황색 인대랑 가시 끝 인대, 그리고 가시 사이 인대, 그리고 가로돌기 사이 인대, 앞세로 인대, 여기 뒤세로 인대 이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기관절들의 관절 주머니. 이렇게 주요 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황색 인대는 고리판의 앞면에서 시작해서 고리판의 뒷면 사이에 부착합니다. 황색 인대와 고리판들은
척추 간의 그 뒤쪽 벽을 형성하는데요. 황색인대의 기능은 그 척추 사이 굽힘의 끝범위를 제한하고 완화시킵니다. 탄력 섬유의 비율이 80% 정도로 높으며 허리뼈 영역에서 가장 두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 사이 인대는, 여기는 이 가시 사이 인대, 이쪽에 보이는 가시 사이 인대는 인접 가시돌기들 그 사이에 공간을 대부분 채우고 있는 인대입니다. 탄력 섬유가 풍부한 가시 사이 인대의 깊은 부분들은 황색 인대와 섞이고, 비교적 악교 섬유가 많은 얕은 층의 섬유들은 여기는 이 가시 끝인대, 이쪽에 있는 가시 끝인대와 섞이게 됩니다. 극단적인 굽힘에 저항하는 인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가시 끝인데요. 이렇게 있는 가시 끝인대인데요. 가시 끝인대는 가시돌기의 끝부위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인대로 굽힘에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 끝인대는 목뼈 영역에서 목덜미 인대라고 불리며 잘 발달되어 있고 머리 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목덜미 인대는 근육의 부착 부위를 위한 그 중간선 구조를 제공하고 머리를 지지합니다. 여기 있는 이 가로돌기 사이 인대는요, 인접 가로돌기 사이에 부착되어 있으며 반대쪽의 그 가쪽 굽힘과 약간의 앞쪽 굽힘을 제한합니다. 가로돌기 사이 인대는 명확하지 않은 막 또는 그 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세로 인대, 여기 보이는 이 앞세로 인대, 여기는 앞세로 인대는요, 뒤통수뼈의 그 뇌바닥부와 엉치뼈를 포함한 그 모든 척추뼈 몸통 앞면에 부착되어 있는 길고 강한 띠 형태로 되어 있는 인대입니다. 앞세로 인대의 깊은 쪽 섬유들은 척추 원반의 앞면과 섞여 강화시키기도 하며, 이 앞세로 인대는 그 척추를 펼 때 팽팽해지고 굽힐 때 느슨해집니다. 목과 허리 영역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앞구부의 정도를 제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인대는 머리 쪽으로 갈수록 좁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뒤세로 인대, 이 뒤세로 인대는요, 중쇄뼈와 엉치뼈 사이의 그 모든 척추뼈 몸통 뒷면 전체에 걸쳐 위치합니다. 굽힘을 제한하고 앞세로 인대와 같이 척추 원반의 뒷면을 강화시킵니다. 척추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척수의 바로 앞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뒤세로 인대는 앞세로 인대와 반대로 머리 쪽으로 갈수록 넓고 허리 쪽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렇게 얘는 앞세로 인대는 그 머리 쪽이 좁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진다면, 뒤세로 인대는 반대로 머리 쪽이 넓고 뒤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내려갈수록 그 가늘어진 인대는 그 척추 원반이 돌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허리뼈 부분에 그 척추 원반이 돌출되는 것이,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의 그 이유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돌기관절의 그 관절 주머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돌기관절의 관절 주머니는 각 돌기관절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척추 사이 이음부를 연결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인대입니다. 이 인대는 그 돌기관절의 병진 운동을 허용한 만큼 유연하면서 돌기관절을 유지할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탄력 섬유와 악유 섬유가 잘 혼합되어 있습니다. 관절 주머니는 해부학적 위치에선 느슨하지만 다른 모든 운동의 끝범위에서는 그 저항을 받으면서 팽팽함이 증가합니다. 이번 챕터는 세 번째 챕터인 척추의 영역별 고락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영역별 고락적 특징은 목뼈와 등뼈, 허리뼈, 그리고 엉치뼈, 꼬리뼈에 대해서 그 뼈들의 고락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목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뼈는 모든 가동성 있는 척추들 중에서 가장 작으나 가동성은 가장 큽니다.
머리를 움직이려면 큰 가동 범위가 필요한데 높은 가동성은 큰 가동 범위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에서 가장 독특한 해부학적 특징은 그 가로돌기 안에 위치한 여기는 그 가로구멍입니다. 이 가로구멍은 척추동맥의 통로가 되는데요. 이 척추동맥은 그 가로구멍을 통해 그 뒤통수뼈의 큰 구멍 쪽으로 주행합니다. 이번 목뼈 영역에서 C3부터 C6까지의 전형적인 목뼈를 보고 그 고리뼈와 중쇄뼈 그리고 C7 같은 비전형적인 목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전형적인 목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목뼈는 기본적으로 그 작은 네모 형태의 척추뼈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척추뼈 몸통은 이렇게 앞 뒤쪽보다 옆쪽이 좀 더 넓은데요. 목뼈의 척추뼈 몸통은 위쪽으로는 이렇게 좌우로 오목하고 옆엔 그 갈고리 돌기 이쪽 이게 갈고리 돌기 이건데요. 갈고리 돌기를 가지고 있고 아랫면은 앞뒤 쪽으로 오목하고 길어진 앞쪽과 뒤쪽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옆에는 갈고리 돌기는 축돌림 동안 인접 척추 원반의 중심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갈고리 돌기는 관절될 때 위쪽 척추뼈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있는 함몰부 사이에 갈고리 척추관절이 형성되는데 이 갈고리 척추관절은 이 척추 사이 구멍의 안쪽 벽 일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갈고리 돌기야 여기가 같이 관절이 되는데요. 이 관절 부위가 이 척추 사이 구멍의 안쪽 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고리 척추관절은 보통 여기 C2에서 C7 그 관절과 C6에서 그 C7 이쪽 관절까지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그 갈고리 돌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그 각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 뼈겉돌기가 형성돼서 척추 사이 구멍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척수신경 뿌리를 누르고 자극해서 같은 쪽 팔에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게 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고리뿌리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전형적인 목뼈의 그 고리뿌리는 짧고 뒤가쪽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얇은 고리판은 각각의 고리뿌리로부터 나와 뒤 안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모 모양의 척추관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세모 모양의 척추관은 목신경얼개와 팔신경얼개의 형성과 연관해서 그 척수가 매우 두꺼워지거든요. 그 목뼈 근처의 그 척수는. 그래서 이 척추관은 세모 모양의 척추관은 뭐 등뼈나 허리뼈의 그 척추에 비해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목뼈의 돌기관절들은 여기 있는 이마면과 수평면 사이의 중간 방향 한 45도 정도인데요. 여기 위관절면이 있죠. 네, 45도 정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목뼈의 가시돌기는 이렇게 크기가 짧은데 C3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목뼈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시돌기가 끝이. 그렇게 둘로 나뉘어진 가시돌기도 있고요. 여기 가로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이렇게 가로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앞뒤 결절로 끝나게 돼요. 이 결절은 목뼈 영역에만 있으며 다양한 근육들의 부착 부위가 됩니다. 이쪽 앞결절과 뒤결절, 여기가 가로돌기가 되겠죠. 이 앞결절과 뒤결절이 다양한 근육들의 부착 부위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전형적인 목뼈는 살펴봤고요. 고리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리뼈의 1차적인 기능은 머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고리뼈는 그 척추뼈 몸통, 고리뿌리, 고리판, 가시돌기가 없으며 여기 있는 짧은 앞고리와 긴 뒤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앞고리와 그 큰 뒤고리에 그 연결된 두 개의 그 가쪽덩이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큰 가쪽덩이들은 돌출된 위관절면을 지지하며 이렇게 돌출된 위관절면을 이렇게 밑에서 지지해주고 있고요. 크고 오목한 이게 위관절면은 뒤통수뼈의 그 뒤통수뼈 관절 융기와 연결됩니다. 아래 관절면은 일반적으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며 그 수평면에서 약 20도 정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경사되어 있습니다. 고리뼈는 촉지 가능한 큰 가로돌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로돌기는 그 목뼈 중에서 가장 돌출되어 있습니다. 중세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뼈는 위쪽으로 돌출된 이 치아돌기의 그 바닥부, 치아돌기의 그 바닥부로서의 역할을 위해 그 크고 긴 척추뼈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돌기는 그 고리뼈랑 그 머리를 위해서 그 단단한 수직 돌림축을 제공합니다. 중세뼈의 위관절 돌기는 여기는 이 위관절 돌기는 수평면과 20도 각도를 이루는 약간 볼록한 그 위관절면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그 고리뼈 아래 관절면의 경사와 일치합니다. 중세뼈는 매우 짧은 그 가로돌기와 갈라져 있고 매우 넓은 가시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C7 돌출 척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돌출 척추는 모든 목뼈들 중에서 가장 크고 등뼈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목뼈입니다. 큰 가로돌기와 큰 가시돌기를 가지고 있고요. 해부학자들은 C7이 크고 쉽게 촉지 가능해서 돌출 척추라 흔히 언급합니다. 등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뼈도 전형적인 등뼈랑 비전형적인 등뼈로 나뉩니다. 전형적인 등뼈는 T239까지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등뼈에 대해서는 아까 척추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의 대부분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만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등뼈의 돌기관절을 구성하는 위관절면과 아래관절면은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진 수직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위관절면은 뒤쪽을 향하고 있고요. 아래관절면은 앞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등뼈의 돌기관절은 비교적 이마면에 가깝게 배열이 되고요. 자, 이제 비전형적인 등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형적인 등뼈는 T1과 T10부터 T12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먼저 이 모든 비전형적인 등뼈의 그 공통점은요. 갈비뼈와의 독특한 부착 형태 때문에 비전형적인 등뼈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등뼈와 같이 방관절면이 아니라 갈비뼈머리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갈비관절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T10부터 T11까지의 그것의 특징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T1도 그렇고 다른 전형적인 등뼈들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갈비 가로돌기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갈비뼈의 그 관절 결절과 같이 관절하게 되는 그 등뼈의 그 가로돌기 거기에 있는 그 관절면 이런 그 갈비 관절면이 있는데 그 T10부터 T12까지는 이렇게 설명했던 그 갈비 가로돌기 관절이 아예 이런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네, 이제 허리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뼈는 그 머리, 몸통, 팔들의 무게를 지지하는 데 적합한 육중하고 넓은 척추뼈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뼈들은 대부분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고립판과 고립부리는 짧고 두꺼우며 거의 세모 모양 척추관의 뒤쪽과 가쪽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로돌기는 가쪽으로 뻗어 있으며 L1부터 L4까지의 가로돌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하지만 L5에는 가로돌기는 짧고 두껍습니다. 가시돌기는 넓고 네모 형태이고요. 보면 이게 넓고 네모 형태. 고립판의 이음부로부터 수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위관절면의 뒷면에는 묵갈래근의 부착 부위인 짧은 꼭지돌기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짧은 꼭지돌기는. 허리뼈의 돌기관절면은 거의 수직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위 관절면은 오목하고 아래 관절면은 볼록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 허리뼈로 내려갈수록 시상면과 이마면 사이의 방향으로 관절하게 됩니다. 점점 원래는 그 시상면 그 L1부터 L4까지는 거의 시상면에 가깝게 돌기관절이 면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마면에 가깝게 그 면관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엉치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치뼈는 바닥부가 위쪽을 향하고 여기가 바닥부죠. 이렇게 말하면 이쪽이 바닥부. 그리고 꼭지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세모 모양의 뼈입니다. 엉치뼈의 중요 기능은 척추의 무게를 골반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엉치뼈의 앞면은 매끄럽고 여기 앞면은 매끄럽고 오목하며 골반한 뒤쪽 벽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상의 앞 엉치뼈 구멍은요, 엉치신경 얼기 대부분을 형성하는 척수신경 뿌리들의 앞가지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엉치뼈의 뒷면은 이게 울퉁불퉁한데 근육과 인대의 부착 부위들 때문입니다. 이 근육과 인대의 부착 부위들 때문에 이 볼록하고 거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뒷면에서 보이는 몇몇 척추결절과 여기 있는 척추결절과 가쪽 결절들은요, 가시돌기와 그 가루돌기가 각각 융합된 흔적입니다. 넷상의 뒤 엉치뼈 구멍은 엉치 척수 신경 뿌리들의 뒤 가지들을 통과시킵니다. 엉치뼈의 위면은 척제 엉치뼈 몸통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척추뼈 몸통의 앞쪽 가장자리를 엉치뼈 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모 모양의 엉치뼈관은 말총을 수용하고 보호합니다. 고립부리는 매우 두꺼우며 이쪽에 있는 고립부리는 매우 두꺼우며 가쪽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를 엉치뼈의 날개라고 합니다. 튼튼한 위관절 돌기는 일반적으로 뒤 안쪽으로 향하는 위관절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관절면은 아까 봤던 허리뼈 L5랑 관절하게 되겠죠. 네, 이제 꼬리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뼈는 그 4개의 척추뼈가 융합돼서 구성된 작은 세모 형태의 뼈인데요. 꼬리뼈의 바닥부는 엉치꼬리 관절에서 그 엉치뼈의 꼭지와 관절합니다. 이 엉치꼬리 관절은요, 선우의 연골성 원반을 지니고 있는 관절이고요. 노년기에는 서로 융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관절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척추사의 이음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가로돌기와 가시돌기, 그리고 돌기관절, 그리고 척추뼈 몸통 사이관절,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그 전형적인 척추사의 이음부의 세 가지의 그 기능적 성분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로돌기와 가시돌기는 그 근육과 인대의 역학적 지뢰작용을 증가시키는 다시 말하면 근육과 인대의 역학적 지뢰작용을 증가시키는 그 지뢰로의 기능을 제공하는 부위고요. 돌기관절은 그 철도의 선로같이 기차의 방향을 안내하는 그런 것 같이 척추 사이 운동을 안내하는 1차적인 역할입니다. 네, 예시로는 거의 이마면이었던 등뼈의 돌기관절과 시상면에 가까웠던 허리뼈의 돌기관절의 그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은 한 쌍의 척추뼈 몸통을 척추 원반이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척추를 지나가는 그 부하를 흡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지니며 척추뼈 사이의 간접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척추 원반이 만들어내는 그 간격이 클수록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며 그 공간은 척수신경 뿌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적절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네, 먼저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 볼 텐데요. 네, 그냥 우리가 달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냥 굽힘과 편, 뭐 시상면에서 굽힘과 편, 안가쪽 돌립축. 네, 그리고 뭐 이마면에서 가쪽 굽힘, 뭐 돌림축은 앞뒤쪽 돌림축이고, 그리고 저희 그 축돌림은 뭐 수평면, 뭐 수직 돌림축. 그저 어려울 거 없는 한번 보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다음 돌기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척추에는 24쌍의 돌기관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돌기관절은 마주보고 있는 그 관절멸들 간의 그 결합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돌기관절은 기본적으로 평면관절이고요. 관절 연골 및 신경이 풍부한 관절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기관절은 평평하나 그 위쪽 목뼈 영역과 그 허리뼈 영역 그쪽에서는 약간 만곡된 관절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관절면의 방향은 그 척추의 각 영역마다 다른 운동학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고요. 일반적으로 수평한 관절면은 축돌림이 선호되고요. 수직한 관절면은 축돌림이 제한됩니다. 여기 수직한 관절면을 딱 보면 그 저희 그 허리뼈가 그 시상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직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허리뼈 같은 경우 축돌림을 할 때 그 축돌림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돌기관절면은 그 수평면과 수직면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평면과 수직면 사이의 그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C2, C3 관절부터 L5S 오타가 났네요. 네, L5S1까지 23개의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이 척추 내에 있습니다.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은 그 척추 원반, 척추 끝판, 척추뼈 몸통을 포함하고 있고요. 해부학적으로 연골성 부동 관절로 분류가 됩니다.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의 그 구조와 기능은요. 먼저 허리뼈 척추 원반에 대한 그 구조적 고려사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척추 원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려진 그 대부분의 자료들은 그 허리뼈 영역에 수행된 그 연구 자료들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반 퇴행의 발생률이 허리뼈 영역에 높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들이 척추 원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허리뼈 영역에 수행된 연구 자료들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네.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속지렉이 가운데 보이고 그 섬유태가 보이고 척추 끝판이 보이는데요. 먼저 속지렉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 속지렉은 척추 원반의 중간에서 뒤쪽 부위에 위치하는 그 덩어리 모양의 겔 형태인데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 허리뼈 원반의 속지렉은 거의 70%에서 9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지렉은 프로테오 글리칸에 의해 겔과 같은 농도로 비우해져 있는 형태고요. 속지렉은 그 연속된 척추뼈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부하를 계속해서 분산시키고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속지렉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섬유태. 이 섬유태는 15개에서 20개의 동심성 악효섬유의 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층, 고리 혹은 층. 그 악효섬유의 고리 혹은 악효섬유의 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유태의 악효섬유 층들은 그 액체성 속지렉을 감싸서 물리적으로 고정시킵니다. 섬유태는 그 풍부한 탄력소 단백질이 악효질로 된 층에 평행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섬유태의 그 원형의 탄력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섬유태의 가장 바깥층은 주로 타입 1과 타입 2의 악효섬유로 이루어져 앞세로인대, 뒤세로인대, 그리고 척추뼈 몸통과 척추 끝판의 테두리에 섬유태를 연결시키고 원반 둘레의 내구력과 유연성을 제공해줍니다. 근데 섬유태의 깊은 속층들은 바깥층보다 조금 더 적은 타입 1의 악효섬유와 조금 더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원판에 작용하는 그 압박력은 이 속지렉 내에 정수압을 증가시키는데요. 그 정수압의 상승은 전체 척추 사이 이음부를 가로지르는 부하들을 흡수하고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네, 이제 그 허리뼈 척추 원반이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악효섬유들의 구조적 배열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수직 방향에서 평균 65도를 향하며 인접층의 섬유들과는 반대 방향.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평균 65도로 이렇게 사선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접층, 이게 바로 안쪽 층과는 그 반대 방향으로 교차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배열이 되고 이렇게 교차를 해서 배열을 하고 65도로 하면
흔히 그 신연 그리고 전단, 비틀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항을 제공할 수 있고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척추 끝판에 대해서 그림으로 만든 척추 끝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척추 끝판은 그 척추뼈 몸통의 그 위면과 아래면 대부분을 덮는 비교적 얇은 연골성 결합 조직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들. 이 척추 끝판은 서유태 내의 악유질과 이 서유태 내의 악유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섬유태 바깥쪽 주변 고리들에만 혈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태 바깥쪽 주변 고리들에게만 혈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척추 원반의 그 치유 능력을 본질적으로 좀 약간 제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포도당 및 산소와 같은 필수 영양 물질들은 그 원반의 대사 작용을 유지하는 깊은 쪽의 세포에 도달하기 위해 먼 거리를 그 확산을 통해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면대 바깥쪽 주변 고리들에게만 그 혈관이 있다는 것은 척추 원반의 그 치유 능력을 본질적으로 제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정수화 분배자로서의 척추 원반을 볼 건데요. 이 그림의 그림과 이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과 근육 수축으로 인한 이 압박력은 그 속지력에서의 정수압을 증가시킵니다. 이 증가된 압력은 그 섬유태에서의 그 장력을 이렇게 상승시킵니다. 섬유태에서 이 증가된 장력은 척추 끝판에 대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발휘가 되고요. 그 원반 안의 압력은 척추 끝판에서 인접 척추뼈로 전달될 때 몇몇 조직들로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고르게 재분배됩니다. 척추 원반은 그 전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리거나 가벼운 압박보다는 그 빠르거나 강하게 적용된 압박에 좀 더 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부하에서 척추 원반은 유연해지고 높은 부하에서는 단단해지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지력으로부터의 생체 내 압력 측정한 이거는 실험 결과인데요. 이 그래프는 그 원반선 압력에 대해 두 연구 사이의 자료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가만히 서 있을 때를 100%라고 기준을 잡고 압력을 측정한 것인데요. 그 똑바로 누워 있는 자세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뭐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 그 의자의 등에 기대가지고 앉아 있는 자세 이렇게 낮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 대체적으로 그냥 서 있을 때보다 앞쪽으로 기울였을 때, 물건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앞쪽으로 숙였을 때가 압력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신체의 앞쪽에서 부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생체 내 압력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가 가장 압력이 높은 것을 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척추 원반 내 물 함량의 하루 중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부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속지력 내 압력은 비교적 낮습니다. 이런 낮은 압력은 속지력의 친성 특징과 결합해서 척추 원반 속으로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있을 때 가장 그 속지력 내 압력이 낮을 때가 언제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가장 그 압력이 낮죠. 즉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척추 원반 내 물 함량이 가장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상에서 똑바로 선 자세를 만들어내면 그 척추 원반 바깥으로 물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사람의 키는 하루 평균 1%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고 있을 때 키가 제일 크고, 일어나면 키가 작아지는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조건도 젊고 건강한 35세 미만의 사람들이어야지 가능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척추 원반의 물 보유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물을 보유하게 돼야지 키가 커지고 그런 거니까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물 보유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키가 커지지도 않고 그냥 원래 그 적은 그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약간 이런 근거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 나이가 들수록 그 탈수되는 속질액, 나이가 들수록 탈수되는 속질액은 그 압박될 때 낮은 그 정수압을 발생시킵니다. 그 원반이 압박될 때 납작한 타이어와 같이 바깥쪽으로 불룩해져요. 그 나이가 들어서 퇴행된 척추 원반은 그 척추뼈 몸통과 척추 끝판에 가해지는 압박 부하를 균일하게 완충해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다 마쳤고요. 저희 참고 문헌은 유만의 운동학 책입니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